파리 소르본 대학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 교육정책 자문위원 16명이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멈췄죠. 알파벳 외의 문자 체계를 유럽 교육 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가? 프랑스 교육부는 불가능하다 못 박았습니다. 영어조차 제한하는 나라에서 다른 문자 체계는 논의 대상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가을 예상 밖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의문구조 기반 문자 체계의 교육적 효율성 검증. 한글이 분석 대상 첫 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언어학계가 흔들렸고 교육부 내부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프랑스에서 다시 검토되기 시작한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국립고등연구원 소속 언어정책 연구자입니다. 파리 7구 캠퍼스에서 외국어 정책과 문자 교육 구조를 12년째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지적 전통과 사고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죠. 프랑스어 철자법 개정안 하나가 국회까지 가는 나라입니다. 알파벳 26글자에 담긴 역사와 철학을 지키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합니다. 2022년 봄, 교육부 산하 언어교육위원회에서 흥미로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이민자 자녀 교육 개선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알파벳 이외의 문자 체계를 프랑스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가?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참석한 16명의 자문위원 중 14명이 부정적이었죠. 프랑스 교육 체계는 외부 문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어조차 초등 과정에서 제한적으로만 관리됩니다. 중국어나 아랍어 같은 주요 언어도 선택 과목일 뿐 교육과정 핵심으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한 자문위원이 말했습니다. 문자 체계를 바꾸는 건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험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프랑스 교육 체계의 보수성은 약점이 아니라 일관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자는 감각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쉽게 건드릴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회의가 끝난 직후 예상 밖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육부 정책분석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알파벳 외의 문자 중 교육 구조 분석이 가능한 사례를 찾아주십시오. 학습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자면 더 좋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교육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자라니. 문자는 측정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유산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문자를 고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책분석국은 진지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교육개혁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고 프랑스도 최소한의 대응 논리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 3명과 함께 문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히브리어, 타밀어까지 검토했습니다. 각각의 문자 체계는 고유한 역사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교육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니 명확한 한계가 보였습니다. 중국어는 한자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혼용됐죠. 아랍어는 연결형 문자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 표기 방식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글은 기본 자모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총 24개에 불과했습니다. 알파벳과 비슷한 규모죠. 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과 아, 야, 어 같은 모음을 조합해 음절 단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문자는 암기가 아니라 조립 방식을 이해하면 되는 구조네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조립 방식을 이해한다. 그건 학습 효율성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한글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었죠. 디귿은 니은보다 강하게 막는 형태였습니다.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과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는 혀가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 어는 혀가 중간에 위치하는 소리, 오는 입술이 둥글게 모아지는 소리였습니다. 각 모음 기호는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음 구조를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자는 소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문자가 프랑스 교육부가 찾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습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자.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습득 가능한 구조.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프랑스 학계가 이 문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알파벳 중심의 사고 체계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음운 구조 기반 문자 체계의 교육적 효율성 검증, 한글 사례 분석.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건 2023년 3월이었습니다. 교육부 정책분석국에서 검토를 시작했죠.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학습 효율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찾아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이 돌아온 건 2달 뒤였습니다. 정책분석국 국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고서는 잘 봤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학계가 받아들이기엔 시기상조입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프랑스 교육 단문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반론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시작하자는 제안 아닙니까? 국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검증 이전에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에 대한 학계의 합의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프랑스식 논리였습니다. 연구보다 합의가 먼저, 데이터보다 담론이 우선. 저는 실망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해 5월 파리 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글 구조 분석을 주제로 발표 신청을 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발표를 승인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교 언어학 세션에 배치하겠습니다. 단, 교육 효율성 주장은 제외하십시오. 순수하게 구조 분석만 다루십시오. 교육 효율성을 빼라는 건 핵심을 빼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용했습니다. 일단 한글을 프랑스 학계의 공식 담론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발표 당일 세미나실에는 40여 명의 연구자가 모였습니다. 대부분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저는 25분 동안 한글의 자음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떻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반영하는지, 쌍기역, 쌍디귿처럼 된 소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생되는지, 모음이 어떻게 혀의 높낮이와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되는지.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모든 문자는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떴다는 건 증명 가능한 사실입니까? 아니면 후대의 해석입니까? 이 문자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한국 외의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1446년 문헌의 창제 원리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점을 언급했죠. 한국의 문맹률이 1% 미만이라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원로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낮은 건 교육 투자 덕분이지 문자 체계 덕분이 아닙니다. 문자 우월성을 주장하려면 통제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제된 실험 데이터. 같은 언어를 서로 다른 문자로 가르쳐 본 적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몇몇 젊은 연구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한글을 연구 주제로 삼는 건 경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어나 아랍어처럼 이미 구축된 연구 네트워크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조언이었지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프랑스 학계에서 한글은 주변부 주제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이었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육부 정책분석국에서 보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추가 연구, 보류 통보.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내용은 더 간결했습니다. 한글 교육 효율성 연구는 현 단계에서 프랑스 교육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재검토 가능성은 열어두나 구체적 일정은 미정입니다. 사실상 거부였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한글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다문화 교육 압박도 결국 형식적 대응으로 끝날 가능성이 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 7구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처럼 프랑스 학계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회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학계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었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인지과학과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한글의 음운 구조 분석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자학습 실험을 진행 중인데 비교 대상으로 한글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협력 가능하십니까?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언어교육학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다문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글 커리큘럼 자문을 구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교육학과에서는 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습득 속도 비교 연구를 계획 중입니다. 알파벳, 키릴 문자, 한글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프랑스는 침묵했지만 유럽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인가? 왜 언어학계가 아니라 인지과학과 교육학 분야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학계는 문자를 문화유산으로 봤지만 다른 나라 연구자들은 문자를 인지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연구진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공동 연구 계획을 논의했죠. 프랑스 교육부는 관심이 없었지만 유럽 학계는 데이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첫 번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진행한 문자학습 속도 비교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학습 속도가 알파벳보다 평균 1.7배 빨랐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실험 결과가 공개된 건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음소 기반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 비교 연구였습니다. 저는 공동 저자로 참여했죠. 실험 설계는 단순했습니다. 독일어 모국어 화자 12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라틴 알파벳 기반의 가상 언어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키릴 문자 기반 가상 언어, 세 번째 그룹은 한글 기반 가상 언어를 학습했죠. 모든 그룹에게 동일한 음운 구조를 가진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차이는 오직 문자 체계뿐이었습니다. 학습 시간은 각 그룹당 총 20시간, 매일 2시간씩 열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한글 그룹의 문자 인식 속도가 알파벳 그룹보다 평균 42% 빨랐습니다. 음절 단위 읽기 속도는 53% 빨랐죠. 받아쓰기 정확도는 61% 높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학습 곡선이었습니다. 알파벳 그룹은 초반 사흘 동안 급격한 학습이 이뤄진 뒤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글 그룹은 첫날 집중적인 학습 후 이틀째부터 안정적인 고속 습득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베를린 연구팀 책임자인 슈테판 밀러 교수가 분석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글은 개별 글자 암기 단계를 최소화하고 조합 원리 이해 단계로 빠르게 전환시킨다. 이는 인지 부하를 감소시키고 패턴 인식 능력을 활성화하는 구조적 특징으로 판단된다. 논문은 독일 인지과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프랑스 학계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독일과 북유럽 연구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후속 연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난독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안나 판데르 메어 교수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은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글의 시각적 음운 표현 방식이 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보일지 검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즉시 협력을 수락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가 외면한 연구를 유럽 다른 나라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라이덴 대학교 실험은 2023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난독증 진단을 받은 네덜란드 청소년 54명이 참여했습니다. 절반은 네덜란드어 기반 읽기 훈련을, 나머지 절반은 한글 기반 음운 인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훈련 그룹의 음운 인식 능력이 평균 38% 향상됐습니다. 네덜란드어 그룹은 19% 향상에 그쳤죠. 더 놀라운 건 한글 훈련 그룹이 네덜란드어 읽기 능력에서도 23%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판데르 메어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모국어 읽기 능력을 개선시켰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히 또 다른 문자가 아니라 음운 구조 자체를 이해시키는 도구로 작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유럽 특수교육학회에 보고됐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교육학과에서 유사 실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는 다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만 빼고요. 2024년 1월, 저는 파리 국립고등연구원 내부 세미나에서 이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동료 연구자 28명이 참석했죠. 저는 베를린과 라이덴의 실험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강조했고 재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선임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연구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교육 맥락에 적용 가능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프랑스어는 독일어나 네덜란드어와 음운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프랑스가 한글을 고려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효율적인 알파벳 체계가 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효율성은 비교를 통해서만 입증됩니다. 비교를 거부하면 효율성을 주장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학계는 비교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연구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 교육 체계는 실험 데이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합의로 움직이죠. 한글을 밀어붙이려면 교육부가 아니라 여론을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연구자입니다. 여론 작업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동료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연구는 프랑스에서 영원히 주변부에 머물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2024년 2월,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원국 간 문자 교육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한 겁니다. 예산은 300만 유로, 참여국은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공식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프랑스도 참여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못한 참여였지만 참여는 참여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연구 주제 중 하나로 한글이 포함됐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비알파벳 음소 문자 체계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글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정책분석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어조가 달랐습니다. 유럽연합 프로젝트 프랑스 측 책임 연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한글 관련 선행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필요합니다.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 달 전 같은 기관이 제 연구를 보류시켰습니다. 이제 와서 협력을 요청하는 건 아이러니였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학계의 문이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프랑스의 의지가 아니라 유럽의 압박 때문이었지만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유럽연합 문자 교육 비교 연구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프랑스는 더 이상 한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이 한글을 주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유럽연합 문자 교육 비교 연구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은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2024년 4월 15일이었죠. 5개국에서 총 23명의 연구자가 모였습니다. 독일팀은 인지과학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덜란드는 교육심리학자 4명, 핀란드는 언어교육 전문가 6명이었죠. 벨기에는 다언어 교육 연구자 3명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구성부터 문제였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알파벳 중심 교육 연구자들이었습니다. 한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 담당관이 프로젝트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회원국 간 문자 교육 방법론을 비교하고 학습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자 자녀와 학습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 교육 도구 개발이 핵심입니다. 독일팀 리더인 밀러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글의 의문 구조 학습 효과를 확장 검증하겠습니다. 알파벳과의 직접 비교 실험을 6개월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 팀의 판데르 메어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라이덴 대학교는 난독증 학습자 대상 실험을 확대합니다. 참여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장기 추적 연구를 병행하겠습니다. 핀란드 팀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헬싱키 대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와 협력해 실제 교실 환경에서 한글 기반 의문 인식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62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각국 팀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모두 구체적인 실험 계획과 명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글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실제 교육 도구로 다루고 있었죠. 프랑스 팀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지만 팀 내부에서 이미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프랑스 팀 회의에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글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 데이터를 검토하고 비평하는 역할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프랑스 교육 현장에 한글을 도입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시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시험 없이 어떻게 무의미하다고 단정합니까? 데이터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참여는 하되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브뤼셀 회의장에서 저는 프랑스 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국립고등연구원을 중심으로 문자 교육 이론 연구를 진행합니다. 다른 국가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교육학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험 계획은 없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목표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관찰자 역할 선언이었죠.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독일 팀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프랑스는 직접적인 실험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만으로는 프로젝트 기여도가 제한적일 텐데요.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설명할 수도 없었고 팀 내부 갈등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유럽연합 담당관이 개입했습니다. 모든 참여국이 동일한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중간 평가 시점에 각국의 기여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경고였습니다. 프랑스가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프로젝트 내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핀란드 팀 리더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협력할 방법을 찾읍시다. 저는 고맙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프랑스 팀은 소극적이었지만 유럽 연구자들은 진지했습니다. 2024년 5월 각국에서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독일은 프랑크푸르트와 미넨의 4개 학교에서 280명 규모의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특수교육센터에서 난독증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6개월 추적 연구를 시작했죠. 핀란드는 가장 대담했습니다. 헬싱키, 탐페레, 투르크 세 도시 초등학교의 한글 의문 인식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에 편입시켰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이었죠. 프랑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열렸지만 실질적인 연구 활동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과 핀란드 팀과 화상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프랑스 팀 활동은 아니었지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분석에 참여했죠. 2024년 7월 첫 번째 중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독일 팀 결과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실험에서 한글 학습 그룹은 알파벳 그룹 대비 의문 인식 능력이 47% 높게 측정됐습니다. 미넨 실험에서는 철자 정확도가 52% 개선됐죠. 두 도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밀러 교수가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글은 음소와 문자의 대응 관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이는 학습자가 추상적 의문 개념을 구체적 형태로 인식하게 만든다. 알파벳은 이 과정에서 암기에 의존하지만 한글은 구조 이해를 통해 학습이 이뤄진다. 네덜란드 팀도 긍정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난독증 학생 150명 중 112명이 한글 훈련 후 네덜란드어 읽기 능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개선율은 평균 34%였죠. 판데르 메어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한글 학습은 모국어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문 구조에 대한 메타인지를 강화해 모국어 능력까지 개선시킨다. 핀란드는 더 놀라운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620명의 초등학생 중 593명이 한 학기 안에 한글 읽기와 쓰기를 습득했습니다. 습득률 96%였죠. 평균 학습 시간은 18시간이었습니다. 핀란드 팀 리더가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한글은 초등 교육 단계에서 매우 효율적인 의문 교육 도구다. 핀란드어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언어 학습 전반에 긍정적 전이 효과를 보인다. 세 나라의 중간 보고서가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예산을 추가로 100만 유로 증액했습니다. 연구 기간도 6개월 연장됐죠. 그리고 위원회는 프랑스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팀의 연구 진행 상황과 기여 내역을 보고하십시오. 프랑스 교육부는 당황했습니다. 보고할 게 없었으니까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호출됐죠. 교육부 정책분석국장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프랑스의 참여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성과를 보고합니까? 국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실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압박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파리 외곽 이민자 밀집 지역 학교 두 곳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계와 동유럽계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 기반 프랑스어 의문 교육을 진행합니다. 3개월이면 초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즉시 시작하십시오. 2024년 8월 프랑스도 마침내 한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뒤늦었지만 시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파리 외곽 센생드니와 크레테유 지역 2개 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센생드니는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자녀가 많았고 크레테유는 동유럽계가 주를 이뤘죠. 두 학교 모두 프랑스어 학습 부진율이 지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실험 설계는 단순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학습 부진 학생 30명씩 선발했습니다. 총 60명이었죠. 절반은 기존 프랑스어 보충 수업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한글 기반 의문 인식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4시간, 총 12주 진행됐습니다. 한글 자모 24개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죠.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떻게 입과 혀의 모양을 반영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예상 밖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빨리 익혔습니다. 프랑스어 알파벳은 6달 동안 배워도 헷갈리던 아이들이 한글 자모는 2주 만에 구분하기 시작했죠. 센생드니 학교 담당 교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프랑스어 철자를 외우는 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외우는 게 아니라 조립하는 방식이라 쉽게 받아들이네요.
크레테유 학교 교사도 비슷한 관찰을 보고했습니다. 한글은 보기만 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은 그런 혼란이 없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 첫 번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프랑스어 음운 인식 테스트였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그룹의 평균 점수는 78점이었습니다. 기존 보충 수업 그룹은 63점에 그쳤죠. 15점 차이였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 구분 능력에서 한글 그룹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프랑스어 읽기 능력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프랑스어 단어를 읽을 때 발음 정확도가 평균 27% 향상됐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소리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게 된 거죠. 센생드니 학교의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프랑스어 단어도 소리로 나눠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냥 글자 덩어리였는데. 크레테유 학교 학생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그림처럼 그려놓은 것 같아요. 프랑스어도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읽기가 쉬워졌어요. 저는 이 발언들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자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12주가 끝났을 때 최종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프랑스어 읽기, 쓰기, 받아쓰기 종합 테스트였죠. 한글 그룹 평균 점수는 82점이었습니다. 기존 보충 수업 그룹은 68점이었습니다. 14점 차이였지만 더 중요한 건 향상 폭이었습니다. 한글 그룹은 프로그램 시작점 평균 53점에서 82점으로 29점 상승했습니다. 기존 그룹은 55점에서 68점으로 13점 상승에 그쳤죠. 한글 그룹의 학습 효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받아쓰기 정확도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한글 그룹은 평균 오류율이 18%에서 7%로 감소했습니다. 기존 그룹은 20%에서 15%로 소폭 개선됐죠. 저는 데이터를 반복해서 검증했습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했고 이상치를 제거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글 기반 음운 교육이 프랑스어 학습에 명확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프랑스 팀 회의에서 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팀원들은 놀랐지만 회의적이었습니다.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60명으로는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민자 자녀만 대상으로 했는데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올까요? 12주는 너무 장기적으로 효과가 유지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280명, 네덜란드는 150명, 핀란드는 620명 규모로 시험했습니다.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고했죠. 프랑스 데이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원들도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기반 음운 인식 교육이 프랑스어 학습 부진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였습니다. 시험 설계, 데이터, 분석, 해석을 모두 담았죠. 보고서는 프랑스 교육부와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에 동시 제출됐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공식 입장은 추가 검증 필요였죠. 하지만 유럽연합 반응은 달랐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담당관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실험 결과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데이터와 일관성을 보입니다. 한글 기반 음운 교육의 효과성이 유럽 전역에서 재현됐습니다. 이는 교육 정책적으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2024년 11월,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글 기반 음운 교육을 유럽연합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에 시범 도입할 것인가? 5개 참여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는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벨기에는 조건부 찬성이었죠. 프랑스만 유보적이었습니다. 교육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교육 체계에 한글을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문화적, 정치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학습 도구의 효율성을 논하는 겁니다. 한글은 독일 문화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독일어 교육을 개선했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핀란드 학부모들은 한글 프로그램에 만족합니다. 아이들이 핀란드어를 더 잘 배우니까요.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실용성 문제입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이 한글로 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할 명분이 없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프랑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프랑스만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5년부터 한글 기반 음운 교육을 유럽연합 이민자 비착습 장애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시범 도입한다. 참여 희망국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가 즉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프랑스 교육부 대표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추가 실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프랑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유보적이었지만 안으로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프랑스 학계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뒤 프랑스 교육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제목은 한글 교육 도입에 따른 프랑스 언어 정책 리스크 분석이었죠. 문서는 교육부 정책기획국이 작성한 내부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솔직했습니다. 한글 기반 의문 교육의 효과는 데이터로 입증됐다. 하지만 프랑스 교육 체계에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가 예상된다. 첫째, 프랑스어 우월성 담론이 약화될 수 있다. 둘째, 알파벳 중심 교육 전통에 대한 회의가 확산될 수 있다. 셋째,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사 반발이 예상된다.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프랑스 교육계가 들끓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르몽드와 르피가로가 동시에 기사를 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한글 도입 검토하면서도 정치적 부담 우려. 유럽 5개국 검증된 한글 교육, 프랑스만 주저하는 이유는 여론이 분열됐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학자들은 데이터를 근거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언어학자들은 프랑스 문화 정체성을 이유로 반대했죠.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한 명이 르몽드 기고문을 썼습니다. 한글은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교육은 효율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사유 체계를 가르친다. 알파벳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서양 문명의 근간이다. 반박 기고문이 바로 다음날 실렸습니다. 파리 7대학 교육학과 교수였죠. 서양 문명을 운운하며 검증된 교육 도구를 거부하는 건 학문적 태도가 아니다. 독일도, 핀란드도, 네덜란드도 한글을 도입하면서 문명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프랑스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 논쟁이 격화되자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이었죠. 프랑스 교육부는 한글 기반 의문 교육의 효과를 인정한다. 하지만 전면 도입 전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2025년 상반기 중 파리 및 지방 도시 10개 학교에서 확대 실험을 진행한다. 절충안이었습니다. 도입도 거부도 아닌 유보였죠. 하지만 이 발표가 오히려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센생드니와 크레테유 실험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이 반응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청원서를 제출했죠. 서명자는 68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글로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효과를 직접 봤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청원서는 교육부를 거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질의를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 내 개국이 도입을 결정한 교육 방법을 프랑스만 유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서입니까?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까?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답변은 신중했습니다. 프랑스는 교육 전통이 깊습니다.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할 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만듭니까? 데이터를 무시하고 합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장관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회의록에는 답변 유보로 기록됐죠. 같은 시기 프랑스 교원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복잡했습니다. 한글 교육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반대한다. 하지만 검증된 교육 도구를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는 것도 반대한다. 교육부는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라.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었습니다. 교원 노조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예상 밖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립학교들이 독자적으로 한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리 16구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2025년 1월부터 한글 의문 교육을 선택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에 200명이 몰렸죠. 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유럽 내 개국에서 검증된 방법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겠습니다. 리옹의 사립학교 두 곳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르세유, 툴루즈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죠. 프랑스 사립학교협의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글 기반 의문 교육은 공교육 정책과 무관하게 사립학교 자율 권한으로 도입 가능하다. 협의회는 희망학교의 커리큘럼과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당황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유보하는 정책을 사립이 먼저 실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공교육과 사립교육 간 격차를 만들 수 있었죠. 2025년 1월 교육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이 말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교육이 뒤처지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국장이 거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한글 프로그램이 있는 사립학교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교육부 차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대 실험을 앞당깁니다. 2025년 3월부터 파리 및 주요 도시 공립학교 20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데이터는 1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차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프랑스는 변화를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변화를 견디다 못해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프랑스의 현실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압박이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학문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성이 정책을 움직였죠.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늦게, 가장 마지못해,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2월 교육부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한글 기반 의문 교육을 공교육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한다. 파리 8곳, 지방 도시 12곳 총 20개 학교에서 2025년 3월부터 시작한다. 참여 학생 규모는 1200명이다.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프랑스가 마침내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르피가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교육의 자존심이 한글 앞에 굴복했다. 이것이 진보인가, 굴종인가. 여론은 여전히 갈렸지만 정책은 확정됐습니다. 프랑스 교육 체계에 한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프랑스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20개 학교에서 한글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1200명의 학생이 참여했죠. 프랑스 교육부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전담 교사 2명씩 배치했습니다. 교사 연수는 4주 동안 진행됐죠. 저도 연수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한글 자모 체계, 조합 원리, 의문 구조 설명 방식까지 상세하게 교육했습니다. 초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법의 부담을 느꼈죠. 학부모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로 프랑스어를 가르친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13구 공립초등학교 담당 교사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프랑스어 자음과 모음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배우면서 기음과 디음의 차이를 체감했고, 이를 프랑스어 비음과 파열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옹 학교에서는 더 구체적인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읽기 부진 학생 18명 중 15명이 6주 만에 음절 단위 읽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 보충 수업에서는 6개월 걸린 과정입니다. 마르세유 학교 교사는 예상 밖의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영어 발음도 정확해졌습니다. 음은 구조 자체를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매월 중간 평가를 실시했죠. 3개월 차 결과가 나왔을 때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1200명 학생 중 1032명이 프랑스어 음운 인식 능력에서 향상을 보였습니다. 향상률 86%였죠. 평균 점수 상승폭은 23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배경 학생들의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그룹의 평균 상승폭은 31점이었습니다. 프랑스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한글이 더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2025년 6월 프랑스 교육부는 중간 결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파리 교육청 대회의실에 200명이 모였습니다. 교육학자, 언어학자, 교사, 학부모, 언론까지 참석했죠. 교육부 정책기획국장이 발표했습니다.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결과 한글 기반 의문 교육은 프랑스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학습 부진 학생과 이민자 자녀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장기적 효과는 검증됐습니까?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프랑스어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교사 부담은 어떻습니까? 전국 확대 시 교사 수급은 가능합니까? 교육부는 준비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기 추적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확대 중이며 2026년까지 2,000명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5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한글 교육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입장을 수정합니다. 한글은 프랑스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학계는 이를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프랑스 보수 언어학계의 입장 전환이었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르몽드가 인터뷰를 실었죠.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명 이후 프랑스 학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비판에서 연구로 전환된 겁니다. 파리 7대학 인지과학과에서 한글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이 뇌의 의문 처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뇌 영상 연구였습니다. 리옹 대학교 교육학과는 한글 교육법을 박사 과정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툴루즈 대학교는 한글 프랑스어 비교 언어학 강좌를 신설했죠. 2025년 9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가 한글 연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년간 200만 유로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3가지였죠. 한글의 신경언어학적 특성, 한글 기반 다언어 교육 모델, 한글과 알파벳의 인지부와 비교. 저에게도 연구 책임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립과학연구센터 언어인지 연구소에서였죠. 한글 연구팀을 신설합니다. 연구원 8명 규모입니다. 책임자로 오시겠습니까? 1년 전만 해도 한글은 주변부 주제였습니다. 이제는 국가 연구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025년 10월 파리에서 제1회 유럽 한글 교육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최는 프랑스 교육부와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였죠.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에서 130명의 연구자가 모였습니다. 학회 주제는 음소 문자 체계의 교육적 활용과 미래였습니다. 사흘간 총 48편의 논문이 발표됐죠. 독일팀은 2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2년 후에도 의문 인식 능력이 유지됐습니다. 독일어 읽기 능력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난독증 학생 300명 규모의 확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난독증 개선율은 62%였습니다. 기존 치료법의 2배 이상 효과입니다. 핀란드는 전국 단위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가장 보수적이었지만 가장 체계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6년 100개 학교로 확대학회 마지막 날 종합 토론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글은 유럽 교육의 미래인가였죠. 독일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이미 우리 교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자가 거들었습니다. 문제는 한글을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확대하느냐입니다. 프랑스 연구자, 바로 소르본 대학교 교수였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 한글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글은 유럽 언어 교육을 바꿀 도구입니다. 저는 청중석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1년 반 전 파리 언어학회에서 제 발표를 냉소하던 그 회의장이었습니다. 지금은 130명이 한글의 미래를 논하고 있었죠. 학회가 끝난 뒤 독일 밀러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프랑스를 설득한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설득했습니다. 밀러 교수가 웃었습니다.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게 만들었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데이터는 있었지만 누군가 그것을 프랑스 학계 앞에 계속 내놓아야 했습니다. 누군가 유럽 연구자들과 연결해야 했죠. 누군가 교육부와 협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사실로 귀결됐습니다. 한글은 이제 프랑스 교육의 일부가 됐습니다. 2025년 12월 프랑스 교육부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개 학교 시범 운영이 9개월째 접어들었죠. 누적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1200명의 학생 중 1098명이 프랑스어 의문 인식 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향상률 91%였죠. 평균 점수 상승폭은 27점이었습니다. 읽기 속도는 평균 42% 개선됐습니다. 받아쓰기 정확도는 55% 높아졌죠. 특히 이민자 배경 학생들의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그룹의 평균 상승폭은 38점에 달했습니다. 교사 만족도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40명의 전담 교사 중 36명이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족률 90%였죠. 한 교사가 서론에 썼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학부모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1200가구 중 1032가구가 계속 참여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참여 희망률 86%였죠. 2025년 12월 20일 프랑스 교육부는 공식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팀에 포함됐죠. 교육부 회의실에서 마지막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이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교사 수급입니다.
전국 확대하려면 최소 2,000명의 연수된 교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40명뿐입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가겠습니다. 내년 100개 학교, 그 다음 해 500개, 3년 안에 전국 확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즉시 확대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프랑스 교육부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의문 인식 교육의 효과가 9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를 공교육 정규 프로그램으로 단계적 확대를 결정합니다. 발표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전국 100개 초등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도입합니다. 참여 학생 규모는 6,000명입니다. 2027년까지 500개 학교로 확대하고 2028년 전국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보편 도입합니다. 예산도 명시됐습니다. 향후 3년간 4천만 유로를 투입합니다. 교사 연수에 2천만 유로, 교재 개발에 1,000만 유로, 평가 시스템 구축에 1,000만 유로를 배정합니다.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한글 정규 과정 도입 확정, 200년 전통 알파벳 중심 교육의 변화, 르피가로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데이터가 전통을 이겼다. 프랑스 교육의 새로운 실험, 리베라시옹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글 도입은 프랑스 교육 체계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선택. 발표 이틀 뒤 유럽연합교육문화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유럽 5개국이 한글 기반 교육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경험 공유와 공동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독일 교육부도 논평을 냈습니다. 프랑스의 합류는 한글 교육의 유럽 표준화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핀란드 교육부 장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마침내 왔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1월 초, 저는 국립고등연구원 연구실에 앉아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2022년 봄, 교육부의 모호한 요청으로 시작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글이 프랑스 학계에서 주변부 주제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연구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죠. 저 역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고 프랑스. 네 나라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은 효과적인 의문 교육 도구였습니다. 프랑스는 가장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많이 의심했고 가장 오래 저항했죠. 하지만 결국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전통도 굽혔습니다. 이제 한글은 프랑스 교육의 일부가 됐습니다. 유럽 교육 체계의 정식 옵션이 됐죠. 이국적인 문자에서 검증된 도구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계가 변했습니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법을 다시 배웠죠.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 교육 확대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제안이었죠. 위원은 15명, 언어학자, 교육학자, 인지과학자, 현장 교사로 구성됩니다. 저는 위원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3년 전 같은 교육부가 제 연구를 보류시켰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프랑스 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첫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15명이 파리 교육부 회의실에 모였죠. 교육부 차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프랑스 교육의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한글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교육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회의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 설계, 교재 개발 방향, 평가 기준 수립,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였죠. 3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견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일치했습니다. 한글을 프랑스 교육에 제대로 정착시키자는 것.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한글 교육을 논하고 있다니. 다른 위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믿기 어렵습니다.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차갑지만 맑았죠. 프랑스는 변했습니다. 한글이 그 변화의 매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한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존중하고 검증을 거치고 결국 옳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 그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학계에서 한글은 이제 이국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검증되고 교육적으로 입증되고 정책적으로 채택된 도구입니다. 이는 한글의 승리가 아닙니다. 합리성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성 위에서 프랑스와 한국,
유럽과 아시아가 새로운 교육 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프랑스 언어정책 연구자로서 목격한 한글이 프랑스에서 다시 검토되고 받아들여진 3년간의 실화입니다.